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행복의 본질과 지속 가능한 행복의 추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묻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오늘 방송에서는 단순한 기쁨이 아닌 깊이 있는 만족과 평온,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진짜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시선,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평안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설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행복의 본질과 지속 가능한 행복의 추구.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인류의 영원한 질문 중 하나인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고민해온 난제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물질적 풍요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행복의 수준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울증, 불안, 그리고 공허함이 현대인의 정신 상태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더 많아졌지만 느끼는 행복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셀럽들이 약물 중독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행복이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행복의 본질적 의미를 함께 탐구하고 과학적 증거와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고대 지혜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화, 시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행복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평온함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행복의 형태는 천차만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으며 이는 덕행의 실천을 통한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
즉 덕을 갖추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반면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행복을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최소화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좀 더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은 행복의 복잡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쾌락적 행복과 심리적 웰빙입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행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쾌락적 행복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에 기반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승진이나 인정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이에 해당합니다.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할 때 느끼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즉각적이고 강렬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적응 또는 쾌락의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잠시 행복감을 느끼지만 곧 그 상태에 적응하여 다시 기본적인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집을 장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새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신기하고 설렙니다. 넓은 공간과 새 집의 향기에 행복감을 느끼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그것은 그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새 차, 새 옷, 새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흥분되지만 곧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마치 햄스터 휠 위에서 뛰는 것처럼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심리적 웰빙은 내면의 성장, 의미 있는 목표 추구,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보다 더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성취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왔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켰을 때 느끼는 행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준비한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보람, 자신의 창작물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의 뿌듯함 같은 것들이 심리적 웰빙에 속합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그의 저서 진정한 행복, Authentic Happiness에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즐거운 삶은 쾌락적 행복에 가깝고 적극적인 삶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몰입하는 경험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즐거운 삶보다 적극적인 삶과 의미 있는 삶이 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의미와 몰입을 추구할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행복의 역설 중 하나입니다. 좀 웃기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행복을 직접 쫓을수록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삶은 쾌락적 행복과 심리적 웰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단기적인 즐거움도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깊은 만족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미만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완전히 배제한 삶 역시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이란 단순한 즐거움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더 큰 목적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웰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기쁨과 행복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행복은 좀 더 지속적이고 깊은 상태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슬픔, 분노,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차이점은 이런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고 더 넓은 맥락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했다면 이제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연구는 여러 쌍둥이 연구와 종단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행복 심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첫째, 약 5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기질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타고난 행복 기준점이 높아 동일한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쌍둥이라도 한 명은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찬 반면 다른 한 명은 더 진지하고 내성적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가 우리의 기질과 행복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꽤 시니컬한 사실이 아닐까요? 우리의 행복 중 절반은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 있다니.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어떤 이들은 이미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기 계발서의 달콤한 약속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각자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행복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타고난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약 10%만이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돈, 명성, 외모, 건강 상태, 결혼 여부,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런 외부 조건이 행복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가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 더 멋진 차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TV와 영화, 광고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런 외부 조건이 생각보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약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더 이상 일상적인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부가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향한 끝없는 추구가 행복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극심한 빈곤이나 불안정한 생활 환경은 분명히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복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그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나머지 40%는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친절을 베풀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등의 일상적인 선택과 습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며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등의 선택이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행복이 단순한 운명이나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40%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비록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의 행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와 환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복의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40%에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을 바꾸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행복의 단지 10%만 기여하는 요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40%의 영역, 즉 자신의 생각, 태도, 습관,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경험과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성 편향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40%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조언이 아니라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전략들입니다. 철학적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발견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행복 증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감이 25% 증가했으며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습관임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효과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섭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잘 되고 있는 것, 감사할 만한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과 변연계가 활성화되며 이는 긍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감사할 만한 큰 일이 없더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씨,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미소, 책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것 등 일상의 소소한 축복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행복이 특별한 사건이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능력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점이나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해주고 삶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역경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단순히 가족이라고 쓰는 것보다 오늘 아침 아내가 준비해준 맛있는 아침 식사처럼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이 습관을 3주 정도 지속하면 점차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방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니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감사 일기가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문제와 부당함이 존재할 때 이를 무시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는 태도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감사는 현실 인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의미 있는 목표 설정하기. 행복한 삶은 목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도전적인 과제에 투입할 때 가장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아의식이 잠시 잊히며 활동 그 자체에 완전히 흡수됩니다. 이런 경험은 삶에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의 성격입니다. 모든 목표가 동등한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 팀 캐서의 연구에 따르면 돈, 명성, 외모 같은 외적 목표보다 성장, 관계, 공동체 기여 같은 내적 목표를 추구할 때 더 큰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외적 목표는 주로 외부의 인정과 보상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적 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내적 목표는 개인의 성장, 의미 있는 관계, 공동체 기여와 같은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웰빙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보다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10만 명을 모으겠다는 목표보다 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목표가 더 의미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그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크고 달성했을 때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과정을 즐기고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는 것이 목표라면 전시회에 작품을 걸거나 유명 작가가 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을 시작할 때도 몸무게를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운동 자체의 즐거움과 건강한 습관 형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게 중요한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활기차고 생동감을 느끼는가?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의미 있는 목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3. 관계를 소중히 하기. 행복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는 75년 이상 지속된 세계에서 가장 긴 종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되어 참가자들의 삶을 수십 년간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의 현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건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75년 연구의 가장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세 때의 인간관계가 80세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예측했다고 합니다. 돈, 명성, 성취보다 관계의 질이, 노년이 행복과 건강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소셜미디어 친구보다 몇 명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만 일상적인 잡담은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지지, 정서적 안정,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덜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여기서도 현대 사회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소외감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은 대화와 진정한 유대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셔네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과 우울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디지털 연결이 실제 대면 관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관계는 물리적 현존, 공감, 취약성 공유, 비언어적 소통 등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균형입니다. 단순히 지지를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행위가 더 큰 행복감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자기 가치감을 높여줍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행복의 본질적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의미를 발견하며 소속감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행복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현재를 즐기기.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매트 킬링워스와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무관한 생각을 하는데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방황은 불행감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그 활동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지루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재미있는 활동 중에 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가져왔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입니다. 이는 동양의 명상 전통에서 유래했지만 현대 심리학에서 널리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우울증 예방, 면역 기능 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존 카바진 박사의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은 마인드풀니스를 의학적 맥락에 도입한 선구적인 시도였으며 현재는 전 세계 수천 개의 병원과 클리닉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성 통증, 불안, 우울 등 다양한 상태의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소리에 집중하거나 신체 감각을 관찰하거나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의 간단한 명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식사, 샤워 등 일상 활동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종교적 또는 신비주의적 행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대 과학은 명상의 효과를 신경학적, 생리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집중력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강화시킵니다. 여기서도 현대사회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 절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즐기는 능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린 랭거는 마인드풀니스의 반대는 마인드레스니스로 이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습관과 루틴에 따라 살아가며 실제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이런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생생하고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의 본질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 달성이나 과거의 좋은 기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하기.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몸과 마음의 연결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나 근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운동은 강력한 항구울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은 항구울제만큼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운동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운동은 우울증 재발 위험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운동은 또한 뇌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뇌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위험 감소로 이어집니다. 운동이 즉각적인 기분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을 제시하자면 우리 사회는 운동을 주로 미용적, 심미적 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위한 운동은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라는 본질적 목적보다 외모라는 부차적 목적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고 진정한 만족감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운동은 외모보다는 건강과 활력,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수영, 춤, 요가,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움직임의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또한 균형 잡힌 식습관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신체 무게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뇌 기능을 최적화하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 항산화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은 뇌 건강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그리고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우울증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뇌장 연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발효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기분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면역 기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불안과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반면 긍정적 감정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수면을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과 성공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고 침실을 편안하고 어둡게 만들며 취침 전 스크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등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일, 채소, 전곡, 견과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과도한 알코올, 카페인, 설탕 섭취 제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단기적으로는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과 웰빙에 큰 투자가 됩니다. 건강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의 다른 영역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의 본질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의미, 목적, 관계, 성장, 감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삶의 방식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태도,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행복이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매일 삶의 축복과 선물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의미 있는 목표 추구하기.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발전시키세요.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성장과 기여에 초점을 맞춘 목표를 설정하세요.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으세요. 셋째, 관계에 투자하기.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세요. 깊이 있는 대화, 공감, 지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세요.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세요. 넷째,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세요. 마인드풀니스 명상, 자연 속 시간 보내기, 예술 활동 등을 통해 현재에 더 깊이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몸과 마음을 돌보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웰빙의 기반을 다지세요.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관계도 강화되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정신적 웰빙도 향상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더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족과 아쉬움이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모든 경험을 포용하고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것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로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질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계 수리공 조지 할아버지의 작은 작업실. 여기서 뉴욕 브루클린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마음 한편이 훈훈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조지 맥팔랜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작은 시계 수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거든요. 조지 할아버지의 가게는 브루클린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밖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70년대 초 25살의 나이에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젊은 시계공이었죠. 어릴 적부터 기계적인 것들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출신의 마스터 시계공 밑에서 7년간 도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야.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이란다. 스승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지 할아버지는 50년의 세월을 통해 깊이 깨달아 가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주변에는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나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게 주변의 상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대형 체인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오래된 가게에서 돈도 별로 못 버실 텐데 왜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하세요? 그럼 조지 할아버지는 늘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을 고치는 건 내일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참 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억을 고쳐준다니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가게에는 고장난 시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들어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마가렛이라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포켓 시계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시계는 2차 대전 중에 전사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시계는 40년 넘게 멈춰 있었지만 마가렛 할머니는 언젠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대하며 소중히 간직해 왔다고 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며칠간 그 시계와 씨름했습니다. 부품 중 일부는 너무 낡아서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을 때 마가렛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지 할아버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고객은 데이비드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후 아내가 선물해준 손목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계는 그가 전쟁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때
아내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시계가 멈춰버리자 그는 마치 아내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은 상실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단순히 시계를 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데이비드는 시간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매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시계를 고쳤습니다. 그의 작업대는 단순한 수리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실 같았습니다. 확대경을 쓰고 정밀한 부품들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시계가 아닌 소중한 추억을 되찾았다며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지 할아버지의 작업 방식도 특별했습니다. 시계를 수리할 때면 항상 고객에게 그 시계의 이야기부터 물어봤습니다. 언제 사셨나요? 누가 선물해 주셨나요? 어떤 특별한 순간을 함께 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시계가 가진 의미를 파악한 후에야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에는 고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시계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이 편지들을 보며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런 조지 할아버지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뉴욕타임스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며칠간 가게에 머물며 조지 할아버지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지의 시간. 고장난 시계보다 멈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사나이. 조지 할아버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가게에서 번 돈으로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느릿느릿한 손길로 시계를 고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이 뭐냐고요? 저는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참 소박하면서도 깊은 철학이 아닙니까?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지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계 수리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마치 동네의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통의 장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 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도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78세의 고령이었던 그에게 바이러스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로 그는 처음으로 가게 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조지 할아버지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건강보다는 마음의 건강이 더 문제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가게를 다시 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문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지 할아버지의 작업실 문 앞에 누군가 작은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계는 내 마음까지 고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할아버지.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꽃 한 송이와 함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할아버지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게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의 고객들이 출연해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조지 할아버지는 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조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과 그의 고객들이 참석했습니다. 관은 그가 평생 고쳐온 시계들의 째깍거리는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시계를 가져와서 조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가게는 현재 조지의 시간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게 안은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벽에는 그동안 받은 감사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조지의 시간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빠른 변화와 경쟁 속에서 지친 그들에게 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성공의 의미, 행복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뉴욕 브루클린의 시계 수리공 조지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시 따뜻하게 뛸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행복의 본질과 지속 가능한 행복의 추구,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평온, 조용한 미소,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